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마음 공부하는 소울 닥터 김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자, 김 박사님. 네. 어제 우리가 그 인간 내부에 존재하는 이 폭력성, 광정, 집단주의 이런 걸 주로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보면 재미는 아니 참 어떻게 보면 우리 내부에 좀 서로 반성해 볼 만한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한 10년 전에, 20년 전에, 98년입니다. 대구의 여대생이 밤길을 가다가 이렇게 성폭행 당한 채 시신으로 도로 옆에 발견됐는데, 이제 스리랑카 노동자들이 그랬다. 해서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혐오의 한 단초도 제공했고요.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이 고향에, 저유소에 불을 그것도 또 외국인 노동자 있잖아요. 그것도 스리랑카인이죠. 공인이 둘 다 또 스리랑카네. 그랬는데 이제 구속을 시키려고 경찰이 총대를 메고 아주 후닥닥 했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됐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렇게 할래도 그렇게 고의로 중과실을 했다라고 책임을 물을 사안이 못 됐던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여대생의 아버지가 스리랑카인이 아니라고. 그 스리랑카인이 지금 스리랑카 법정에서 20년 지난 후에 재판을 지금 받고 있는데 내가 스리랑카까지 가서 증언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딸이 입었던 속옷과 그 당시에 이제 그 스리랑카인들이 이렇게 강간을 하고 강간치사를 시킨 다음에 했다라는 발견된 속옷하고가 다르다. 색깔이나 크기도. 그 다음에 체내에서 정액이 검출됐다는데 부검세에는 아예 정액 검사도 안 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건 진실을 밝히는 게 중요하지 그쪽으로 몰아서 범인이라고 단정하는 게 뭔 의미가 있겠느냐. 그렇죠. 스리랑카 법정까지 가서 그들이 범인이 아니라고 정언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친 정현조 씨라는 분이 참 훌륭한 분이다라고 우리 사회에 보기 드문 거예요. 대충 이런 사안을 겪으면 자기 스스로가 맞다. 제가 의심이라는 생각은 스스로 접어버리면서 그러고 맞다라는 기다라는 확신은 더 강화시키면서 그렇게 해서 자기 마음의 편안을 얻으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아니다라고 하면 또 진범이 누굴까 온갖 번뇌나 고통이 올 건데 저렇게 하기가 쉽겠습니까? 훌륭하신 분이네요. 예. 그래서 지금 공소시효 완성 4일을 앞두고 주범이라고 하는 스리랑카인 K씨가 51살이 돼서 이제 현지법에 따라 기소됐다라는데 이거 전부 소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진범이 아닌 스리랑카인을 기소하는 것은 처음에 단순한 교통사고라고 딸 죽음을 호도했다가 나중에 그게 아닌 게 드러나니까 후딱 외국인 노동자 한 명한테 덮어 씌운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이야기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딸 속옷 사진이 나왔는데 딸의 팬티와 그들 중 그들은 길이보다 실제로 길었고 형태도 달랐고 속옷을 같이 언니하고 입는 동생도 그렇게 진술했다.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증거물을 직접 확인하겠다고 경찰에 신청했는데 경찰이 거부를 했대요. 그래서 경찰은 오래전의 일을 그냥 이 사람 주장만 갖고 그렇게 믿지는 않는다고 지금도 묵살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보면서 좀 어떻게 느끼십니까? 실제로 가해자가 아니면서 피의자가 돼서 이렇게 의심을 받게 되는 상황에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일을 겪게 되면 진짜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그런 일을 당한다면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사안에 조금 마음을 두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아까 어제 말씀드렸던
그 개인의 중요성도 지금 이거랑 아주 굉장히 밀접히 관련이 돼 있습니다. 한 개인이 얼마나 중요하고 한 개인의 인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인권을 얼마나 존중해 주는 사회인지에 따라서 그 사회의 그 발전, 그 국가의 발전상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뻔히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그걸 범인으로 몰아버려서 그냥 일을 해결하는 식으로 하게 되면 그 스리랑카인의 인권은 말살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스리랑카인만 인권이 말살되나요? 그와 유사한 피해를 겪는 다른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없을까요? 이게 바로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아버님, 피해자의 아버님 같은 그런 분들이 실제로 진짜 철학자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기의 소신을 갖고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이렇게 자기가 나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이 사회에 한 분 한 분, 그런 개인 한 분 한 분이 늘어날 때 우리 사회는 진짜로 자유가 만발하고 평화가 있는 민주주의 사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북한 체제에 비해서 우월성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부분이 개인에 달려 있어요. 북한에서는 개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북한보다는 우리가 훨씬 더 개인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개인의 권리가 보장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될 소중한 국가인 것이죠. 자, 우리가 북한 인권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내부의 인권은 북한보다는 훨씬 나아야 된다. 네. 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분노나 또 뭐 이번에 예멘 난민들을 인도적 체류를 대부분 허용해주는 문제나 이런 부분에서는 잘못된 게 있을 수 있고 또 용납이 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상투적으로 이렇게 한마디로 우리보다 약한 계층들에게 무조건 덮어 세우고 또 그들의 인권을 말살하면 그러면 유사한 범죄가 발생하면 동네에 이렇게 그냥 떠돌아다니는 백수나 불황인이 또 범인이 되어가지고 그렇죠. 또 이렇게 되면서 항상 이것은 강자가 약자를 인권을 말살하는 형태로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여대생에 붙인 20년 동안 마음이 하루도 편한 적이 없었다라는 분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진실을 이야기하는 언론 인터뷰를 했다는 걸 보면서요. 저는 참 이분이 훌륭하다. 우리가 20년이 지나서도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는 이번에 고향 저유소에 또 후딱 잡아가지고 네가 풍덩을 날려서 터졌으니까 네 책임이다라고 몰아가려다가 이제 사회에서 그나마 양식이 있는 사람들이 그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려면 그 근처에서 전날 밤에 80명이 초등학교에서 풍덩을 날렸다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풍덩을 그 근처에서 날리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알리지도 않았고 또 더 나아가서 풍덩을 날리는 것이 불법인지 예고도 없었고 또 그 저유소 측에서는 풍덩이 떨어졌을 때 불이 안 붙도록 세멘트로 발라놨으면 끝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잔디를 갖다가 해놨고 거기가 저유소가 있는지도 몰랐기 있는지도 때문에 몰랐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부의 잘못을 이 외부의 약자에게 전가한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지금 유럽을 다니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를 이야기하고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하고 다녀요. 그런데 왜 우리는 저런 걸 보면서 분노할 줄을 모릅니까? 진짜 분노해야 될 때는 분노 안 하면서요. 쓰잘데없는데 분노를 해요. 과거에 이런 소설인가 있었어요. 왜 우리는 작은 일에 분노하는가? 지금 참 저도 참 지금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유럽 방문 일정을 보면 이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 국격을 높이기 위한 외교를 하기 위해서 그 유럽 방문을 하는 건지 아니면 북한 김정은 체제를 그 옹호하고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그리고 경제 제재 완화를 어떻게든지 이루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미국과 프랑스 사이를 벌려서 북한 제재를 유엔 안보리 이사회에서 해제할 수 있는 쪽으로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무튼 저는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안달이 나서 지금 북한 제재를 북한 핵은 전혀 진전이 없는데 그거를 이렇게 무리하게 서두르고 또 북한 철도 연결도 이렇게 서두르는지 도대체 그 뒤 내막이 뭔지 그게 너무나 궁금합니다. 어떤 약점이 잡혀서 그런 건지 아니면 스스로 어떻게 해서든지 북한 체제를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북한 경제 제재를 완화시켜야 된다고 하는 신념이 있어서 그런 건지 저는 참 답답하고 이 내막을 꼭 나중에는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라도 모든 일을 자기 마음대로는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프랑스 사람이 볼 때는 한국 사람들이 세계 한 10위 정도의 경제 국력을 가진 나라에서 한국의 대통령제가 프랑스 대통령제만큼 막강한데 어느 날 촛불 들고 길거리로 나서더니만 대통령은 옷을 벗겨버리고 쫓아내고 지금 감방에 가두어서 33년을 때려버리는 일을 이렇게 목격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 나라는 과거의 프랑스 대혁명 1798년입니까? 그때만큼의 이 사회 변혁의 에너지를 간직하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고 볼 건데 과연 우리 사회가 지금 그렇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프랑스 혁명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프랑스 혁명 당시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서 프랑스 혁명을 겪고 나서 브루봉이라는 사람이 군중심리라는 책을 쓴 거거든요. 저는 영국의 명예혁명,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거 아닌가, 보수주의에서는. 그 피를 흘렸다고 그게 바로 그 혁명이 안정기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 계속 혁명, 반혁명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구체화되기까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과 많은 시간이 필요로 했거든요. 아무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문재인 정권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일본에 침탈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된 사건을 꼽으라면 저는 아간 파천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세계 열강들이 특히 영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열강들이 러시아의 확장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가지고 있는 때에 그때 국제 정세를 전혀 모르면서 하필이면 러시아 대사관에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조정이 도망갔죠. 그걸 계기를 통해서 영국 등 서구 유럽 열강들이 우리나라를 러시아에 뺏기느니 일본에 줘버리는 게 낫겠다라고 결정하는 계기가 되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역사적으로 맞는지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문 정권이 처한 시점도 그와 유사하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자꾸 친북, 친중 이 친북, 친중을 하면서 미국과의 동맹 체제를 깨뜨리려는 모습들이 자꾸 보이거든요. 이제는 점점 더 그걸 노골화 시켜 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친중 쪽으로 확실하게 돌아서게 되면 우리나라는 중국의 속국이 될 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고 있는 실제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일본 여행을 많이 가는 거 보면 친이라고 하면 악명을
씌우는 것처럼 되잖아요. 근데 이 일본이 보통국가화 되는데 지금 북한 핵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북한 핵이 계속 이 사태가 계속 지속되면서 우리나라가 친중 쪽으로 끌려가고 친중 그 노선을 계속 유지하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일본의 보통 국가화, 무장할 수 있고 전쟁할 수 있는 나라, 그리고 핵 무장을 시켜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나라로 있으면서 그 미국과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고 있으면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이 다시 커 나오는 것도, 일본이 굉장히 집단주의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다시 커 나오는 것도 굉장히 두려워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힘을 실어서 중국과 일본을 견제하는 역할을 한국이 해주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그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정권은 지금 자꾸 한미 동맹을 깨트리려는 측면으로 가고 있어서 참으로 우려됩니다. 고종의 어리석은 아관 파천과 같이 되지 않도록 우리 국민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죠. 우리 국민의 이중성에 대해서 저는 우리 국민에 대한 찬양보다요. 아주 메스를 들고 의사가 해부를 하듯이 저는 우리 국민의 정신 세계를 누군가는 좀 해부해야 이 나라가 안 망한다고 봐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스스로가 자뻑에 너무 취해가지고요. 우리가 대단한 줄 알거나 우리가 아주 훌륭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거나 우리의 무슨 과거의 일제시대의 독립운동이나 상하이 임시정부가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들을 해요. 우리가요, 비하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또 오버해서도 안 된다. 정확히 봐야죠. 예, 정확히 보고 그러니까 정신과에서 환자를 치료할 때 환자 자신을 정확하게 즉시 자기가 받아들이기 싫은 부분까지 즉시 했을 때 그때가 치료 종결 시점이 다가온 때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역사도 정직하고 정확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해법이 나오고 거기에서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그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국민들이 예전에는, 지금 요즘 그건 좀 많이 줄었지만 예전에는 외국인이 우리의 음식, 우리의 문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엄청 굉장히 궁금해하면서 습득것처럼 집착했죠. 네, 거기에 질문하고 대답하면 또 좋은 말이 나올 때까지 물어보죠. 그 언론에서도 외국인을 초대하면 꼭 우리나라의 장점을 이야기하게끔 유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자신의 열등감을 항상 느끼고 있었던 거거든요. 열등감을 느끼고 있으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타인의 인정을 통해서 자기의 열등감을 극복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인의 인정이나 칭찬에 의해서 열등감은 극복되지 않죠.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자기가 잘못된 거, 자기가 잘한 거,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자기의 장점, 자기의 단점을 즉시 할 수 있을 때, 그때 자존감이 생기고 그게 힘으로 드러나게 되고 저력이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룬 업적은 세계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민주 시스템을 갖추게 된 거는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자부심, 자존감 그런 걸 스스로 받아들여야 되고, 또 우리가 일제시대에 그 암흑기를 겪었던 것, 그리고 청나라, 명나라, 이 청나라에 의해서 힘든 시절을 겪었던 것, 이런 것들 다 직시해야 됩니다. 그거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뭐를 잘못했고, 뭐는 잘했고,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야, 정직하게 받아들이고, 그걸 인정할 때, 거기에서 자존감이 나오고, 우리의 국민들의, 우리 국가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본을 욕해요. 네. 그냥 우리나라에는 반일을 해야 정상이고 네. 일본을 객관적으로 보자 이러면 네. 좀 친일파가 아닌가 보고 나는 일본을 역사적으로는 일본에 대해서 잘못된 거지만 네. 이제는 그런 적대 관계를 가지는 것보다 잘 지내고 네. 또 일본의 여러 가지 문화나 관습들을 좋아한다고 이야기하면 그건 친일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일본을 그렇게 욕하면서요. 일본에 놀러 가는 한국인들은 1년에 지금 뭐 700 몇십만, 800만 넘어갈 거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저는 이제 일본에 놀러 가는 여행객이 많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본에 가서 일본의 실상을 보고 듣는 기회가 생기면 일본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될 테니까요. 그런데 무조건 감정적으로 우리가 지배 당했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모든 걸 거기에 맞춰서 일본을 바라보게 되면 실제로 일본의 민낯을 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민낯도 바라볼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정확한 평가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에 어떻게 관계를 이끌어 나갈지에 대한 미래 비전도 정확할 수가 없죠. 저는 일본에 대해서 제가 80년도까지는 굉장히 싫어하는 마음을 많이 가졌었던 사람인데 일본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일본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많이 늘어났어요. 조선시대 후기에 우리나라는 그렇게 못 살고 못 먹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상황이 초래됐는데 일본은 그 에도 막부 도쿠가 이에야스가 정권을 잡기 전까지 그 봉건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그 상황들이 초래되었지만 이후에 에도 막부 이후에 그들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문화적 성취를 이뤄냈거든요. 그리고 동양에서는 유일하게 제일 빨리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서 개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잘한 부분들, 그리고 그들이 개화를 할 수 있었던데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사카모토 료마라든지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싫어하는 이토 히로부미 이런 사람들이 중추적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그냥 그걸 이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과정이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에도 막부에서 그 명치 유신을 하기까지 과정이 엄청난 피비린내 나는 희생이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 번 세력이나 무사 세력들이 저항을 해서 거기에 내부의 내전을 굉장히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희생 위에서 일본이 개화돼서 훨씬 더 빨리 발전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 일본을 친일 반일로 이야기하지 말고 극일을 하려면 지일을 해야 됩니다. 일본을 알지 못하고서는 극일을 할 수가 없고 또 더더구나 중국이라는 이렇게 영토도 크고 힘이 센 나라가 옆에 있으면 우리가 일본의 힘을 빌려야 될 때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고려를 해야 되고 일반 국민들에서도 무조건적인 반일 감정만으로 모든 거를 해결하려고 하면 정치인들은 표를 의식하기 때문에 반일을 더 내세우게 돼서 우리 결국 국가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사실을 저는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가지만 봅시다. 인천공항에 처음 오는 외국인이 내렸어. 콜밴을 타고 목적지를 정했을 때 바가지 안 쓰고 도착할 확률이 몇 프로냐? 일본에 하네다 공항에 내려서 이 밴을 타고 뭐 택시를 타고 호텔까지 가자 했을 때 바가지를 안 쓸 확률이 몇 프로냐? 일본은 거의 제로에 가깝고 한국에는 그런 확률이 30, 40% 내지 40, 50% 이상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자,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요. 왜 일본에 많이 가고 중국은 왜 놀러 안 가느냐, 한국 사람들이. 그거 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본에 가면 안전하다고 느끼고 깨끗하고 바가지 안 속이지를 않고 예? 예. 모든 것이 정해거나 약속한 대로 진행이 되고 그렇죠. 더 나아가서 또 사람들이 친절하고 예. 뭐 음식도 맛있고 네. 깨끗하고 위생적이고 이런 것 때문에 일본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골목마다 있는 또 동네마다 있는 나름대로의 정치가 있고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내부에 있는 이중성요. 반일을 주장하면서 일본 언론은 엄청나게 가서 일본이 요즘 관광 때문에 내수가 살아나서 호텔이 모자라고 난리라는 거야.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예.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네. 예, 이렇게- 이 부분은 꼭 예. 그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예. 일본을 진짜 객관적으로 보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일본은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세계 그 역학 구도상에서 일본의 힘이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측면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요. 그 신체 특정 부위에 있는 점에 대한 이야기를 네, 좀 네, 하는데요. 이재명 지사가 아주대 병원에 가서 며칠 네. 전에 네. 그 네, 셀프로 검진했죠. 바지를 까고 셀프로 검진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바지를 까고 네. 신체 특정 부위에 점이 있는가를 검증했지 않습니까? 네, 네. 의사분이시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자, 점 이야기를 한 사이에 네. 내가 신체 특정 부위에 있는 점을 네. 병원에 가서 네. 뺐다 네. 하면 네. 그 뺀 흔적이 남습니까? 안 남습니까? 그냥 객관적으로. 저는 그거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 잘 모르- 아니, 잘 모르지만 제 상식으로는 예. 그러니까 점을 지금 요즘 빼는 기술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모르지만 점을 빼면은 점을 뺐다라는 게 흔적이 아마 희미하게라도 남아 있을 걸로 예, 생각이 그렇겠죠. 듭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스모킹 건이라 했는데 점이 없다 했고, 예. 그럼 아주대 병원에서 예. 이재명 씨가 이제 지사라고 해서 예. 서로 결합을 해서 예.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거는. 예. 예. 저도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사실이라고 봐요. 예. 그런데 이제 이 문제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시각의 핵심은요. 예. 뭐 보수에서는 이재명이 이 좌파다. 뭐 이래서 이재명도 날라가라. 이렇게 이제 보는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봐서는 이재명에게 주어지는 지금 무차별적인 공격에 정권이 상당히 방조하고 네, 경찰이나 검찰이 좀 협조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는 못 느끼십니까? 그렇게 느낍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느꼈어요. 처음부터 느끼죠. 예, 예, 예. 일부러 자꾸 당해라. 예, 예. 지속적으로 당해라. 예. 안희정이가 밑으로 간 것처럼 이재명도 김부선의 밑으로 네. 끊임없이 진흙탕으로 빠져들어가라. 그게 안 보입니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북한 평양 안 들어간 거나 이런 거 그렇죠. 보면 이재명은 그냥 엿먹이고 있다는 게 예. 보이죠. 예. 자, 이재명은 김부선의 수능에서 그냥 자멸하라고. 예. 예. 그럼 이재명을 왜 이렇게 싫어할까요? 경선 때 문재인한테 삼성 무슨 장학생. 그걸 장학생이다 뭐 이런 네, 어떤 비판들을 했다고 해서 그래서 그럴까요? 삼성에 관련된 부분을 비판했어요? 자기 계열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재명이. 자기 쪽 그 뿌리도 그렇고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 과정도 그렇고 자기 그 이재명은 이단하지, 그죠? 네. 매버릭. 친분이나 친노하고는 거리가 좀 많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게다가 어디로 튈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재명이 가지고 있는 선동력에 대해서 네. 자신들이 생각하는 자기 구상이나 네. 이후의 구상이 무너질까봐 그렇죠. 굉장히 네. 걱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재명이 386으로 이거 하고 네. 대학을 다니면서 주요 대학에서 네. 학생회장이나 하고 네. 전대협도 들어갔고 네. 그래 가지고 이재명이 사회운동을 하고 네. 또 친북적인 활동도 하고 네. 이래서 쭉 왔으면 이재명을 저렇게 갈구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뭐 이렇게 집이 가난해서 어릴 때부터 네. 노가다 하던 친구가 공부 좀 해가 네. 갑자기 변호사 자격증을 따서 네. 또 뭐 자기 나름대로는 뭐 이런 좌파 활동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 이재명을 바라보는 것이 이 주사파 내부에 있는 네. 이재명은 육두품도 못 되고 거의 그렇죠. 노비인데 네. 노비가 갑자기 좌파에서 설치니까 네. 그걸 보기 싫었던 거 아닐까요? 거기에 권력이 넘어가는 부분을 용납하지 그거를- 못하고 왜 족보 없는 놈이 와서 그렇죠. 이 친북판에 설치느냐? 친북도 족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전대협 의장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북한에서
백조혈통 따지듯이 이게 운동권 나름대로 계보를 따지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리고 그 계보에 속하지 못하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예. 그 단체의 그 장이 될 수는 없어요. 제가 한 40년 전에, 네. 40년이 아니라 한 35년 전에 네. 주사파를 하지 않고는 대학 사회운동판에서 네.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걸 일찌감치 실감한 네, 사람입니다. 빨리 알으시네. 그래서 우리 과에는 주사파는 있을 수 없다고 네. 군기를 확 잡아놓고 군대 갔는데 군대 갔다 오니까 어이, 서울대 최초로 주사파 학생회장이 우리 과에서 나오더라고요. 지금 국회의원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참 허망하다고 생각했죠. 네. 그 뒤부터 뭐 그러니까 그 국민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그 좌파들이 굉장히 자기 파벌을 안 따지고 그럴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순수해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정치적인 부분만 어렸을 때부터 배워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독할 정도로 자기 조직을 지키려고 하는 측면이 강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개를 잡아먹어도 친북 주사파들은 명품견을 잡아먹지 믹스견은 안 잡아먹는다. 그 이재명이 지금 믹스견, 네. 잡종견이다. 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바라보는 시각이요? 네, 네. 이재명은 속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바지까지 까고요. 뭐 나훈아도 아니고 나훈아는 깔라다가 다시 입었지만. 네. 그런데 이제 이재명이 그러니까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제가 지금 현재는 말하기 곤란한 부분이 제가 이재명 씨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느낀 측면들은 좀 이렇게 도전적이고 저돌적이고 선동적이고 그런 부분을 인정을 하는데 그리고 그 파급력 표를 작성해서 선동 구호를 만들어서 그 파급력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지금 집권 세력이 굉장히 위기감을 느낄 수도 있는데 저는 인간적으로 이런 이야기 해도 되겠지 모르겠지만 좀 제일 처음부터 좀 신뢰가 안 가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예. 아니 저도 그 사람이 살아가는 태도나 이런 방식이 솔직히 말하면 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간다 하면서 또 그 사람의 이 최소한의 이 사회 지도자로서 요구되는 품격이나 그런 이런 부분이, 것들이 결여되어 있고 선동력과 뭐 이슈 선점 이런 연설을 뭐 통한 파퓰리스트 이런 부분에는 좀 탁월하다 이런 부분에서 바람직한 정치인이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보수 우파의 입장에서야 안희정도 날리고 이재명도 날리는 부분이 속이 시원하겠지만은 좌파들 내부에서 이재명을 저렇게 죽여버리려고 하는 집단적으로 집단적인 이지매가 진행되고 있고 또 그 와중에도 지사까지 된 것 보면 그것도 지독한 거예요. 그렇게 못 가게 하려고 다리를 잡고 끄집어 내려는데 기어코 되고 그리고 저는 진짜 바지를 까면서까지 저 버티는 뭡니까 이거 철면피도 그것도 참 놀라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들의 이 이전 투구 정말 역사상 보기 드문 같은 패끼리의 이전 투구입니다. 제가 이걸 일찍 이야기했잖아요. 제 뉴스 브리핑에서 1년 전부터 다 죽일 거라고. 그건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재명은 이제 제가 봤을 때 대선 가는 건 거의 불가능해져 가고 있어요. 지금 불가능해요. 이미지가 중요한데 대선에 나가려면 뭐 얼마 전에 뭐 그것이 알고 싶다 했으니까 조폭 유차설 은수미의 원조도 그렇게 연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된 마당에 이 좌파들이 이렇게까지 이게 족보를 가리는가 주사파들이 꼴에 친북 주사파 주제에 모르는 사람 그 중에도 진돗견, 도사견 무슨 이렇게 맞습니다. 품종을 가리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학생운동권이 그렇게 계보를 가르는지 잘 모르셨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제일 혈통과 품종이 좋은 사람은 임종석이네요. 그렇죠. 지금 현재. 그러니까 저는 깜짝 놀란 게 이번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그 군대도 안 가지 않았습니까?
깜빵 갔다고 안 갔겠죠. 근데 이번에 전방 그 DMZ 군 헬리콥터를 타고 DMZ에 가서 군복 방탄 옷까지 다 입고 뭐 철모까지 쓰고 아니 지뢰를 다 제거하고 있는데 구경 가면서 막 방탄 무슨 차에 방탄 철모에 뭐 방탄복에 그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이 그렇게 나가서 그 시찰했다고 이야기하는 거 나오는 거 보고 참 이게 대통령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비서실장이 그 전방을 시찰하는 거는 나 처음 봤어요. 예. 비서실장이 기자회견을 저래 자주 하거나 정치적 입장을 내세우고 설치는 것도 처음 봤고 특사로 가는 것도 참 보기 드문 일이었는데 전방 시찰까지 대통령이 없을 때 국방부 장관부터 서훈, 뭐 통일부 장관 다 데리고 갔는데 그들이 임종석을 수행해서 가는 모양으로 안 보였어요? 그렇게 보였죠. 그래서 그러니까 참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자, 임종석이 남북회담 준비위원장으로 예? 그 옆에 준비위원으로 했던 강요들을 다 데리고 그래 이제 가장 철의 이 뭡니까 삼각지대 및 철원 거기에 뭐 옛날에 또 핑계는 좋더만요. 궁예가 관심법으로 뭐 하여튼 그 궁예가 태봉국의 도성이 철원인데 거기에 지뢰를 없애고 DMZ 평화공원으로 태봉국을 복원한다. 그래서 임종석은 자기가 궁예가 된 걸로 생각했을까요? 눈에 안대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줄 걸 그랬어요? 아무튼 정상적이지 않아요. 임종석이 지뢰를 철거하고 철조망을 철거하고 거기에 도로를 놓고 위에 발굴한다는 건 핑계에 불과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평화공원을 만드는 일을 빨리 해라고 막 군장병들에게 거의 채찍질하듯이 독려하는 모습을 저는 느꼈습니다. 거기 간 것 자체가요. 그래서 나라 꼬라지 참 잘 돌아간다. 그래 가지 힘 있을 때 많이 헤쳐먹어라. 제가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비서실장의 행보는 아니에요. 자, 혈통 좋은 임종석은 탄탄대로를 가고 잡종견 이재명은 바지를 까고 이게 오늘 한국 좌파의 실태입니다. 예, 이게 품종 안 좋으면 한국에서는 좌파를 해도 망하는 세상입니다. 원장님하고 저하고 일치하지요. 네. 오늘 저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